교수님께서 진단해 주신 것처럼 어쩌면 제2의 SKT 사태, 제3의 SKT 사태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상정해 놓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안보적인 문제가 되면요. 네. 사실은 국가가 원래 중심이 돼서 안보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워낙 복잡하고 네. 사이버 쪽에 관련된 이 문제는 인프라를 거의 민간이 8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건 그리고 누가 우리에 대해서 공격 징후를 알아내야 돼요. 네. 일단 당하고 나면 그때 늦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능동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국제 협력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인텔리전스 국제 협력이 되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능동적인 방어. 그래서 적의 징후가 보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국제법이 물론 따르는 거지만 그다음에 이제 민간 쪽과의 협력 체계를 갖다가 체계화한다는 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사이버 안보법을 만들어서 잘 실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사실은 뭐 사고 나면 뭐 이번에 SK뿐만 아니라 사실 전에도 보면 KBS부터 어떤 KB 국민은행 다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사고 날 때마다 그 기업이 보안 뭐 부족하다고 막 야단 맞는데 네. 보안은 이게 창과 방패의 다이나믹 게임이기 때문에 네. 완벽한 건 없어요. 아. 완벽한 건 절대 없어요. 네네. 그리고 항상 제로데이 취약점이라고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던 취약점이 자꾸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끊임없이 공격과 방어가 반복되는 그러한 다이내믹 게임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 협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민간과의 협력 중요하고 네. 또 국가 기관 내에서도 네. 전엔 전쟁은 국방부가 했잖아요. 군인이 했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국정원과 여기와 저 국방부 그리고 민간과의 협력 때문에 과기정통부 그리고 산업 쪽이 있으니까 산업부 네. 국제 협력을 위해서는 외교부 외교부. 그 전체적으로 다 나서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갖다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체계가 우리나라는 사이버 안보법이 거의 뭐 2006년인가 사이버 테러 방지법 그로 나왔는데 네. 아직까지도 제정을 못했어요.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네. 이거를 자기들이 야당 때는 반대했는데 예. 생각해 보니까 필요하거든.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추진했어요. 네, 너무 늦어서 못했고 이번 정부도 국정과제는 넣어놨는데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차기 정부가 사실은 뭐 이재명 후보가 될지 김문수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네. 설사 이재명 후보가 되더라도 예. 이거는 안보의 문제니까 네. 이거를 반드시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민간한테 넘기는 거 이거 좀 하지 말고 네. 중국은 해커가 사실은 20만 명이나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뛰어난 해커가 네. 북한의 경우에도 10,000명이 훨씬 넘어요. 아이고.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북한의 전력 사이버 전력이 CIA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죠. 네. 예,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네. 예, 어떤 그런 인재 양성, 예, 뭐 인재 양성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중국 해커 20만 명에 달하는 이 정말 어쩌면 위협적인 해커들이 또 침투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 속에 있는데 이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어쩌면 기초적인 지식이 될 수 있는데 사례를 통해서 이미 미 재무부를 중국 해커들이 해킹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옐렌 장관 예, 최근에 일어났죠. 그렇죠. 예. 최근입니다. 미 옐렌 장관 재무부를 지금 사이버 테러를 했습니다. 그 사례를 혹시 공유해 주시면 어떨지요? 아, 그러니까 사실은 미 재무부뿐만 아니라 그 2020년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은 들어서자마자 네. 그때도 미 재무부부터 시작해서 네. 9개 부처가 해킹을 당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미국이 발칵 뒤집히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당시는 러시아가 했습니다. 아, 러시아가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서플라이 체인 어택의 일종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각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기에 네트워크 모니터링 툴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취약점을 이용해서 들어와가지고 네. 해킹을 했고요. 네.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2013년에 사실은 행정전산망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막 며칠 동안 셧다운됐죠.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때는 범인이 누군지 네. 사실은 명확하게 사실 우리 밝혀내지 못했고 네. 장비 문제인지 해킹 문제인지 애매하게 넘어갔는데 네. 뭐
해킹 문제일 가능성이 꽤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도. 그래서 이런 것은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옐렌 장관 같은 경우에 제니 옐렌 장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일종의 비패 부도와 같은 것도 스파이 행위도 하거든요. 네. 그럼 들어와서 만약에 개인정보를 빼나갔다. 네. 그러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이 사람 취향은 뭐고 어떤 식으로 공격하면 되겠구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네. 악성 코드를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이 예를 들면 뭐 등산에 취미가 있다. 예술에 취미가 있다. 그러면 예술 어디에 초대하는 형태로 해가지고서는 문자를 보낸다든지 메일을 보내면 이건 내가 지금 자주 가는 거기 뭐 뮤지엄에서 나한테 초대장을 보냈네. 그러면 클릭할 거 아닙니까? 네. 그 순간 사실은 결국은 악성 코드 감염돼가지고 스마트폰이 해커의 통제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쓰는 뭐 SNS니 뭐니 음성 통화니 전부 다 해커가 다 차지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이제 VIP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만 대당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사실은 뭐 북한이든 중국이든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직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산업계에서 중요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겠죠. 예, 네. 뭐 저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그 자문을 많이 하니까 예. 걱정해서 저 여기 스마트폰에 백신 5개나 깔았어요. 그러셨구나. 유료 백신으로 5개. 그러니까요. 예.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이제 토론의 거의 말미니까 제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해커 20만 명이 한국으로 침투한다. 자, 그러면 걱정인 것 또 한 가지가 중국 해커가 또 노리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있지만 국내에서 사용 중인 이 중국산 통신 장비 이 부분에 대한 영향도 나타나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많이 관찰이 되거든요. 되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여러 해 전에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5G 네트워크 장비가 사실은 제일 어떻게 보면 그 성능 대비 가성비가 좋다고 하는 게 화웨이 거였어요. 네. 그래서 화웨이께 전 세계 점유율도 높은데 미국 쪽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백도어가 있더라. 네. 백도어라는 거는 보안 체계를 전부 무력화시키면서 침투하는 땅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쪽에서 그런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 서방 세계 전체가 화웨이 네트워크 장비 거절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생각 안 하고 일부 통신사에서 들여왔다가 우리 다 걷어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것이 이제 향후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소위 말해서 공급망 공격, 서프라이 체인 어택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태양광 인버터도 그렇고 네. 아까 해양 크레인들 네. 그것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보면 한국은 그 위협 때문에 위협도 많이 받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세이프하니까 한국의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 또 기회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중국제가 어떻게 보면 배제되니까. 네. 그래서 AI 같은 경우에도 딥시크 네네. 여러 가지 괜찮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를 내놨고 네. 그런데 중국이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그 안에 무슨 일종의 백도어가 있는지 모른다. 네. 그거 찾아내는 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설치하고 나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네. 업데이트 받을 때 슬쩍 끼워놓으면 몰라. 그렇죠. 그러면은 AI 해킹이 평소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네. 결정적일 때 배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그 사실은 이러한 그 BPF도 네. 이것도 어려운 것이 뭐 평소엔 괜찮아요. 그러다가 매직 패킷이라고 하는 그러한 트리거가 되는 패킷이 날라오면 그 순간 작동하니까 탐지가 어려운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것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 AI 쪽도 이제 똑같이 네. 예, 트리거가 되는 이러한 패킷이 날라오면 네. 걔가 날 배반하는데 AI의 이번에 AI 에이전트니 뭐니 해서 지금 용도가 금융부터 시작해서 이런 의료까지 모든 제조까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로봇까지. 예. 그러니까 걔가 만약에 이상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AI를 갖다가 우리가 모델을 독자 개발이 어려우니까 들여오되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들여오든지 그렇죠. 아니면 써버린 AI 그래서 우리가 독자 개발하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 중국산 장비에 대한 위험성, 경각심
한번 떠올려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또 체계적인 조사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응 전략 이런 게 다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가 네. 제대로 대응하고 조사하고 할 능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제가 그 하는 게 우리가 다시 BPF도 이것도 네. 우리가 역량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험이 많으니까 한미 간의 어떤 공조 체계를 가동해서 거기서 이걸 잘 조사해 가지고 우리 피해가 얼마나 입었는지 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뚫렸는지 향후에 어떤 식으로 방어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다음에 인텔리전스 차원에서 계속 정보를 받고 네. 그러지 않으면 네. 제2, 제3의 어떤 이러한 통신사, 금융사, 네. 전력 다 뚫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금융사도 뚫릴 수 있다. 그럼요.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정보 유출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역시 해커들이 다른 해커들이었을 수 있고 출처도 다르고 목적도 다를 수 있지만 과거 통신사 해킹 사례를 잠깐 제가 여기 하나하나 적어봤는데요. 2014년에 KT 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고요. 2020년 KT 웹하드 사용자 PC 악성 코드 설치 사태가 있었고요. 2023년 LGU 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가 알고 모르고 하는 많은 해커들의 실제 점조직화되고도 있고 그리고 이 해커들의 그 기술적 수준이 고도화되고도 있고 예. 자 이런 상황에 우리는 분명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틀에서 아까 좀 여러 가지 말씀 주셨지만 뭐 미국과의 공조라든가 또 한국 내에서도의 원팀 소위 민간과 국가기관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주셨는데 큰 틀에서 우리에게 뭐 입법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는 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네네. AI도 AI법을 작년 말에 기적적으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때 거기 법에 보면 일단 AI 관련된 기반 조성, 산업 기반 조성 그리고 민간 투자를 갖다가 활성화시킨다. 네. 그리고 인재를 양성한다. 네. 이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우수한 인재가 와야 돼요. 인재가 오려면 생태계가 구축돼야 되고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되죠. 네. 법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이 분야 쪽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기반 투자를 또 국가가 하고 네. 그다음에 인재 양성을 유도하고 그리고 우물안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되니까 미국과 어떤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저 경쟁력을 갖다 높인다든지, 그럼 뭐 다양한 조치는 다 있어요. 네. 저도 사실 대학원장 시절에 정보보호대학원을 제가 25년 전에 만들었는데, 네. 그 다음에 사이버 국방학과라고 그래서 그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있는데 왜 사이버 사관학교는 없는 거야?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2011년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장교 양성하는 그건데 아주 부족하죠. 1년에 겨우 30명밖에 안 되니까. 중국에 해커 20만 명이 오는데 우리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BOB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지원을 해줘서 네. 1년에 한 500명씩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또 제가 주도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그래봤자 사실은 얼마 안 된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만 해도요. 1년에 교환제식으로 초등학교 때 진짜 영재급 애들을 300명씩 해서 결과적으로 1년에 100명의 천재급 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쪽 원자력 쪽하고 사이버 두 가지는 100명 안에 꼽히면 바로 제가 탈북 인사한테 들었는데 평양에 40평 아파트를 준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네. 사실 제1과학자 유치해가지고 반포에 아파트 하나씩 주고 월급 10배씩 줬거든요. 네. 서울대 교수 10배 줬습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미국에서에 비하면 훨씬 낮은데 그래도 국가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 애국심에 호소하고 지금 보면 중국이나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애국심 마케팅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막 의대 탐만할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이공계 인재들이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인데 국가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그러면 사실은 되는데 예.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네. 의대만 가고 그래서 걱정입니다. 교수님하고 말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사실 뭐 저부터도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 지적인 널리지가 많이 부족했는데 예. 많이 좀
채워지는 것 같고 많은 독자분들도 지금 이 SKT 사태, 유심 사태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게 본질적으로 이 정치적, 국제 정치적, 지정학적 이런 큰 움직임 속의 하나의 고리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중국 해커가 한국을 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금융마저 뚫릴 수 있다. 정말 안보망, 금융망 이것까지 다 뚫릴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번에 이제 잭 설리반 그 안보보좌관 네. 그 양반이 이제 트럼프 팀한테 넘기면서 1월 14일 날 우리가 당면하는 안보 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사이버 위협이다. 그러니까 너희 팀은 중국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반드시 대비해야 된다. 그게 이제 언론에도 나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이 계속 바이든 대통령실에 안보부 장관을 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사이버 위협이 미래의 가장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가장 큰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한 발 더 도약해야 되는 어떤 기로에 서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정말 정치적 이념을 떠나서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국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충실한 고민, 로드맵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의견 소감을 좀 드리고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를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뭐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우리나라를 위한 그러니까 하여튼 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우리나라 사이버 위협, 사이버 안보 걱정을 많이 했는데 1차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은 이거 뭐 많이 그렇지만 진짜로 이게 우리 유심 정보 털렸는데 나한테 피해 없을 거야? 걱정들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초기에 SKT가 좀 굉장히 대응에 있어서 실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래도 시일 지나서 유심 보호 서비스 이게 가동했고 더군다나 또 얼마 전에 뭐 IMEI가 단말기 정보가 나왔다 보니까 또 복제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거 하려면 삼성전자 또 해킹하고 애플 해킹해야 돼요. 그건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이제 FDS라고 그래가지고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입니다. 이걸 가동했기 때문에 아마 그 위험은 거의 0에 가깝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이버 위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미래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차기 정부에서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떤 뭐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도 꾸준히 그런 지혜 모아주시고 우리 이 사이버 보안에 취약한 나라가 아닌 굳건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이상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